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예. 교수님이랑 저하고 좀 사회적 거리를 잠깐 뒀는데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아, 네. 연구실이 엄청 크고 좋아 보여요. 요새 뭐 안식년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연구년. 연구년이요? 예, 예. 아, 그래서 얼마 10월 달에서부터 뭐 어디 청작촌에 들어가서 예, 토지문화원. 네. 원주 토지문화원에 들어가서요. 네. 연구년 1년인데 네. 2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아무것도 하질 못해서 네. 작품 예, 쓰시려고요? 작품도 좀 쓸 겸 해서 아. 토지문화원 예정. 네, 멋집니다. 선생님은 이제 시 창작 교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인들이 보면은 음. 시가 시인들이 읽는 추세가 됐어요. 일반 예. 독자들은 예. 요즘 시 추세가 너무 어려워서 난해하고 예. 그래서 읽기가 조금 버겁다 그러는데 시도 이렇게 유행이 있듯이 예. 어찌 보면은 시가 지금 그림으로 치자면 약간 추상화 쪽으로 예.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교수님 시창작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사실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 힘든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시들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늘 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라든지 어떤 순수한 것들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세상이 변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함이라든지 또 지키고자 하는 것들도 네. 어떤 이치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독자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손만 뻗으면 아름다운 시와 만나고 또 내가 슬플 때 시로부터 위로를 받을 텐데 네. 정작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시는 딴 데가 있고 저 멀리. 멀고 어렵고. 예, 예. 그래서 저 선반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가. 예. 손 닿을 수 그렇죠. 없는. 그래서 요즘은 조금은 독자분들도 시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분들이 시인에게 조금 더 편하고 독자들을 좀 배려하고 독자들의 마음을 짚어주는 시를 이제 쓰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시인들 역시 그런 독자분들과의 어떤 관계나 거리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자분들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시인 자신을 조금 찾아주고 좀 애정도 가져주고 네. 이름도 좀 알면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거리도 가까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한때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추세죠. 또 이렇게 또 변할 수도 있는 여지도 또 훗날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네. 또 먼 훗날에는 네. 이제 시를 네. AI들이 쓸 시대가 네. 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 이제 네. 슬픈 얘기를 네, 이제 그렇죠. 접어두기로 하고요. 예, 그렇죠. 제가 여기 427호잖아요, 만회관. 제가 딱 들어왔는데,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우리는 박정진 교수님의 얼굴은 보고 왔어요, 제가 사진으로. 예. 근데 참 그때도 느낌이 참 시인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문을 딱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참 농촌스럽죠? 낯설기랄까? 우리가 의외성, 낯설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교수님으로서의 그 의외성, 낯설기가 참 친근하고 예, 정말 시인답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예. 그런 아무 말 안 하지 않아도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시인으로서 느끼는 그 풍모와 필 이런 거 느낌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 뭐 아무런 준비하지 않아서 느껴지는 건데 타고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잘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네.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좀 정감 있게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감지덕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아마 사람들이 조금 제 얼굴에서 좀 친근함 같은 걸 느낀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조금은 어떤 현실적인 거에서 좀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얼굴이겠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든지 네. 아니면 어렸을 때의 어떤 못다 이룬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네.
하는 그런 이상이라든지 그리움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다니는 그런 사념의 어떤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얼굴을 조금은 좀 현실에서 조금 뭐 거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좀 정감 있게 바라보게끔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 상당히 장점이시고 또 그거는 또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 사색에 대한 뭐 결과고 노력도 있고 뭐 그다음에 목소리 상당히 정감이 있으세요. 웃음도 그러시네요. 아, 네, 우리 선생님이 좀 전에 교수님이 이제 이 커피를 내려주셨는데요. 예, 커피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요? 모르겠어. 그냥 모르고 내리신 거예요? 예, 그냥 제자분들이 이렇게 사다 줘가지고. 사가지고 네. 이게 아메리카노인지 카푸치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 내려주신- 그냥 있으니까 그냥 내려서 먹습니다. 네, 근데도 맛있더라고요. 야, 다행이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 올해죠 기쁜 일이 예. 있었잖아요. 예. 풀꽃 문학상을 예, 예. 받으셨잖아요. 예, 근데 축하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테두리라는 시 중에서 그 음. 안에서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이렇게 예. 했어요. 예. 그 시는 제목은 테두리죠. 예,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예. 내용인데요. 이 시에 대한 그 해석은 어떤 건지 좀 독자를 위해서 좀 예. 알려주세요. 일단 뭐 이 시 자체에서 제목을 뽑은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한 편의 시이기도 하지만 시구절이기도 하지만 음. 또 뭐 시집하고도 좀 연관이 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 시집은 그 산책길에서 주로 쓰여진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이 이제 한강변인데 네. 묘하게 이사 갈 때마다 한강변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광천 서대문구에 있는 지금은 옥수동 쪽의 중랑천 요 두 가지 이제 천을 중심으로 한강변 이야기들이 이제 시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낸 시간은 한 7년 만에 낸 거고요. 와,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강변을 걸어 다니면서 강변을 걷다 보면 좀 현실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이라든지 어떤 이상,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이상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게 쓰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시집에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 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뭐 기린이 줄무늬를 슬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도 어떤 그 나름대로 모두들 줄무늬는 없지만 네. 사람들은 다 그런 줄무늬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뭐라 그럴까? 사회적 신분? 이런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인간은 이제 그런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자기 혼자 시를 열심히 쓰는 그런 문학 청년이라든지 다 그 나름의 한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계를 사실은 어떤 스스로가 깨닫고 인정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슬픔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줄무늬를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로 가는 하나의 어떤 슬픔? 그런 통로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그건 해요. 상당히 좀 겸손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까부터 저는 그래도 시인으로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정도의 그런 교수직은 상당히 어느 정도 명예도 있는 것 같고 실력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한강변을 바라보고 사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이 이루지 못한 꿈은 도대체 어떤 걸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이룬 것 같은데요. 욕심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저 전세 살아가 아직도 저기
좋은 아파트 갖는 것도 대단한 꿈이지만 아,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네. 여기 들판이 되게 넓어요. 정읍. 네. 뭐 김제만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들판으로는 굉장히 넓은 들판이에요. 정읍 네, 들판도 네, 네, 네. 산에서 올라가면 그 들판이 쫙 보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정토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 절이 있어요. 정토사라고 하는 절이. 네, 네. 거기서 늘 들녘을 바라봤습니다. 정토사에서요? 네, 아유, 점을 무렵에. 어머. 그러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는데 저기 멀리까지 벼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아,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여기가 아닌 먼 곳을 가보고 싶잖아요. 피아노의 세계를 가고 싶으세요? 먼 곳을 가보고 싶죠. 아. 그러니까 저 들판 넘어 도시를 가보고 싶은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 소년의 마음 속에 서울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혹은 도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물론 이게 제일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 올라가서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이 가난한 들은 높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이제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그런 면에서 꿈인 것 좀 같아요. 아까 제가 제대로 우리 교수님을 봤네요. 교수님의 그 눈빛에서 지금 벌써 저 시간을 거슬러 가서 정말 소년 때부터 그런 들녘에 흔들리는 벼 잎을 바라보면 그 시인의 감성을 오롯이 다 진짜 품고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의 이렇게 또 교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들녘이 아, 들녘을 기르는 그 들녘이 품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정서의 바탕이 돼서 네. 사실 그 덕으로 아. 시를 쓰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사는 거는 힘들고 다 그렇죠. 슬픈 것도 많고 그런데 시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제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시를 가지고 뭐 어떤 거를 사람들한테 베풀어 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시를 읽어주는 사람들이 시인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언어를 통해서 어떤 못다 이룬 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과 어떤 마음을 주고받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볼 수 있다면 네.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시를 쓸 때는 정말 시를 이렇게 조각하듯이 열심히 정성스럽게 써야 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은 그냥 생각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디 이렇게 작은 서점을 가봤더니 네. 정말 슬프게도 그 시 코너가 없더라고요. 예. 뭐 다른 코너는 소설이나 다른 거 있는데 그래서 왜 시 코너가 없어요? 물어봤더니 그 요즘에 사람들이 시를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쓰리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말했듯이 시의 독자는 시인인 거예요. 시인들끼리 시를 사서 저거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독자에게 우리 많은 이제 시를 사랑할 앞으로도 사랑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좀 시인으로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시를 읽는 독자가 시인이라고 하니까 자기 시를 쓰는 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네. 다른 동료 시인들의 시들도 읽어주는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독자. 일반 독자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정말 시를 사랑해주는 네네.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인으로서 네. 바라는 게 있다면 네네. 시를 통해서 네. 독자분들도 자기 꿈이나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꿈이나 그림을 발견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가고 세 번 봐야 되나, 네 번 보니까 아우 머리가 아프다 하는데 예. 쉽게 꿈이나 그걸 바라볼 수 없으니까. 글쎄, 예.
그런 거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머리 아파요, 어떤 시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기차를 타고 간다고 치면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졸다 깨다 뭐 이러죠. 네. 딴짓하다가 계란도 먹고. 음. 그런데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풍경이 저기 문득 저기 내려서 뭐 저 들녘을 걸어보고 싶다든지 저 강가를 거닐고 싶다든지 저 나무를 껴안고 싶다든지 만약 그런 게 여행 체험 중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것 자체로 그 여행이 행복하듯이 네. 모든 시집이 자기 자신을 다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 읽었던 책들 중에 읽었던 시집 중에 그런 한두 구절 같은 것들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우연하게 정말 사로잡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 시인 그 풍경을 사랑해 주기를 바래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쉬운 시집 속에서도 편하게 와닿는 시집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지만 네. 어려운 시집 속에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꼭 시골길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도심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연히 그런 걸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 네. 그 자체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네. 너무 시가 어렵다든가 쉽다든가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는 결국 그 시를 쓰는 사람도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도 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 욕망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성취욕이라든지 네. 어떤 그 소외감이라든지 갈등 이런 데서부터 사실은 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사실 상대방 마음을 제대로 안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언어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수단인 언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언어 자체도 굉장히 그 사유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는 소통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시적인 언어는 더욱더 제2, 제3 가공된 언어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그 시라고 하는 언어만으로는 우리가 소통하기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로서 그냥 언어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언어들이 나를 만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언어가 우연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게 하나의 내 삶 속에서 어떤 사유나 느낌의 어떤 지평이나 사건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즐거운 어떤 순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즐거운 순간을 맛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또 의외예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교수님이 눈이 본인은 또 더 아시겠지만 눈이 상당히 맑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맑아 보여요. 근데 이 교수실에 이렇게 연구실에 책이 엄청 많아서 나는 제가 아까 교수님 책 좀 주세요 그랬더니 책이 엄청 꺼내놓을 줄 알았더니 이 불탄집 하나를 다 꺼내놓으시더니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행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탄집 지금 2개만 서로 갖고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 부분도 상당히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보는 시를 막 굳이 꽂아놓을 텐데 하나도 안 꽂아놓고 이거 간신히 하나 이렇게 있는 것들이 참 시인답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가면 이 중에서 제가 바다라는 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낭독으로 한번 즐거움에 한번 사로잡혀 보겠습니다. 바다 박형준. 변기 속에 물 아래 비치는 새벽달, 등대처럼 깜빡거리는 반지 같은 것, 누군가 빠뜨린 반짝거리는 심해 같은 것, 저 밑바닥으로 헤엄쳐 내려가면 죽음 같은 바다가 나올까? 늦게 들어오는 새벽에는 변기가 출렁한다.
열려진 창으로 달이 하염없이 밀려 들어가 바닥에서 반짝인다. 선생님 되게 낭독 잘하시네요. 네, 이거 되게 잘하시네요. 그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딱 봤는데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선생님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실 때 예. 그 마음으로 음. 교수님의 그 아까 들녘을 보고 사색한다듯이 예, 제가 이렇게 항상 필사를 하거든요. 예. 필사하면서 박형준이라는 그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들어갔어요. 예.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진심이 묻어나면 다행이죠. 예, 예.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예. 교수님 시도 한번 낭독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시를 해주실까요? 예, 아까 그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이라고 아, 하는 오늘 이번에 상 나온 받으신 거지? 예, 시집에 네네. 그 구절이 수록되어 있는 음, 그 테두리라고 하는 시를 네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까지 아, 부탁드릴게요. 예. 테두리 박형준. 테두리에서 빛이 나는 사람. 꽃에서도 테두리를 보고 달에서도 테두리를 보는 사람. 자신의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모든 테두리는 슬프겠지. 슬퍼하는 상처가 있어야 위로의 노래도 사람에게로 내려올 통로를 알겠지. 물건을 사러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가 바람에 펄럭이는 커튼 사이로 안고 있던 여인의 테두리를 보는가. 걸음을 멈추고 흔적을 훔쳐보듯 바라볼 때 여인의 순례도 함께 흩어져 간다. 오늘과 같은 밤에는 황금빛 줄무늬를 가진 내 짐승들이 고독을 앓겠지. 네. 잘 들었습니다. 테두리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정말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예, 예. 정말 시를 좀 길게 이걸 교수님 이런 게 요새 산문시라는 건가요? 지금 교수님이- 온문 형식으로 썼잖아요. 네, 온문 형식인데 온문 요새 형식. 온문 형식인데 요새 또 산문시가 또 많이 예. 유행하잖아요. 예, 예. 그 산문시하고 온문시하고 조금 차이가 어떤 거죠? 뭐 산문시와 온문시 차이는 일단 줄을 나눈다는 거, 횡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차이가 있고요. 또 어떤 그다음에 분들은 또 산문시가 그냥 뭐 이렇게 소설의 한 부분 같다 이런 느낌도 또 들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그렇죠. 네, 그럴 때- 산문시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이제 서사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운문시는 서사가 없이도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네. 시를 쓸 때 네네. 시를 행과 연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음. 되게 시를 쓰는 사람이 호흡을 중시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호흡을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줄이 나눠진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연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에서 정말 숨이 그냥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나름의 장면 전환이라든지 네. 어떤 분위기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그 시인이 나름대로 내면적으로 그걸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줄을 바꾼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줄을 바꾼다. 그 다음에 연을 나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시 쓰기에서 사실 중요한. 중요한데 예. 산문시에서는 그거 줄과 연을 나누지 않고 그냥 쫙 그렇죠.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보면은 예. 그 호흡을 길게 쫙 그렇죠. 가져가는 거죠. 호흡을 좀 유장하게 가지고 가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연속성 같은 걸 강조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운문으로 쓰여지는 시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순간에 계속 이렇게 말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은 빨리 얘기하고 숨을 끊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얘기하고 장단에 고조가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호소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의미를 떠난 어떤 효과들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단순히 횡을 나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연을 나눈다는 거는 한동안 말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를 많이 보면 요새는 이제 그런 행과 연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산문으로 긴 호흡을 한 번에 탁 가는 예, 예. 힘을 탁 발휘하는 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 네. 연을 나눈다고 하는 건 갑자기 침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언어나 음, 자기가 쓰려고 하는 시 정황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순간에 연을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산문시 같은 경우는 산문시도 물론 뭐 연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호흡, 호흡으로, 그다음에 그리고 그 시 속에서 네, 시가 뉘앙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의미, 네, 의미가, 의미나 그 줄거리, 그다음에 특이한 정황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산문 속으로는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운문 속에서는 어떤 정서가 중요하지만 네, 산문에서는 어떤 그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기 어려웠던 특이한 우리들이 흔히 낯설다, 환상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형태, 어쨌든 분절되어 있지만 뭔가 이야기의 형태로 이렇게 쓰여질 때 네, 산문적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시에서 산문시들은 대체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 그 사실 테두리가 네. 산문시기권이 했는데 의외로 또 저는 운문시라고. 운문시예요. 아, 그럼 교수님 일, 평소에 이, 삼, 운문시를 사, 오. 많이 추구하나? 저는 같이? 섞어서 써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운문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산문시도 들어가게 되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산문시 같은 경우는 운문을 쓰기 위한 하나의 연습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산문시로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특이한 정황, 그러니까 환상적이고 네, 서사적인데 분절 있는 이야기, 예, 그게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예, 그런 시보다 어떤 저 서정시를 쓰기 위한 하나의 저 나름의 어떤 훈련 방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수님하고 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사실 생각하는 의도와 달리 예. 상당히 얘기가 이제 길어지고 있어요. 아, 그죠? 이제 끊어야죠, 그러면. 근데 호흡을 이제 잠시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길게 여기 오는데 그만큼 네. 귀중한 얘기죠. 시에 대한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큰 보람이 크죠? 그죠? 어떨 때 가장 큰가요? 학생들이 저를 좋아해 줄 때. 근데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해 줄 때 되게 보람을 느껴요. 아, 네. 그리고 또 동국대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네. 특히 문학적 전통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드에 굉장히 진중해요. 그리고 잘 쓰는 학생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글 쓰는 뭐 학생들 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저는 시 쓰기나 이런 것들은 네. 모든 글쓰기는 각자의 출발선에서 생각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들이 뭐 유행을 하고 현재 인정을 받고 뭐 상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쓰려고 했던 시의 첫 출발지 그런 것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면 각자가 쓰는 출발지에서 가장 먼 길까지 정말 꾸준히 또 성과를 내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쓰기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발점은 글쓰기에서는 누구나 다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달하는 끝도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너무 귀한 말씀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뭐 말 잘 못하신다더니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요?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커피도 마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